자, 4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총수익 금액에서 판매 장려금 공부하고 있었죠. 먼저 판매 장려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량의 구매자나 고정거래처의 매출에 따른 반대 급부로 거래 수량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고요. 이게 이제 판매 장려금의 정의예요. 우리 물건 많이 사줘서 고마워 라고 해서 이제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판매 장려금을 매출 N율이와 동일하게 매출액의 차감 항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액이 100이라는 금액이 이제 해당 거래처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이거 우리가 너무 고마우니까 한 5원만큼 내가 너한테 판매 장려금으로 줄게 라고 한다면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은 얼마예요? 95원이 되겠죠. 이렇게 매출액의 차감 항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법상으로는 판매 장려금을 내가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의 차감 항목이 아니라 그냥 필요경비로 별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거에다가 한번 여기 써볼게요. 회계상으로 수익과 비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으로는 총수익금액, 그 다음에 필요경비 이렇게 있겠죠. 이때 회계는 어떻게 한다고? 100이라는 금액에서 매출액의 차감 항목으로 기록해서 수익은 95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요.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내가 100이라는 매출을 올렸을 때에는 총수익 금액이 반영을 하고 필요경비로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필요경비로 별도로 5원을 반영한다. 결국 뭐예요? 회계상 당기순이익도 95원이고요. 세법상 소득금액도 마이너스니까 95원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뭐 별도의 차이는 존재를 하지 않겠죠. 자, 수령하는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입장이 아니라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일단 내가 물건을 100원에 매입을 해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판매 장려금으로 내가 뭔가 지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의 매입 비용은 95원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때요? 내가 뭔가 물건을 매입을 해왔어요. 100원에. 근데 이때 이제 판매 장려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있대요. 얼마냐라고 하면 95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5원만큼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거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도 당기순 손실 95원, 얘도 결손금 95원이 되겠죠. 소득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비교했을 때 서로 간의 차이는 발생을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판매 장려금 수령 시에는 총수익 금액 맞고요. 지급 시에는 필요경비 맞아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내가 수익이 생겼을 때 이게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이 맞는지, 또는 내가 경비가 발생되었을 때 이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맞는지, 이거 구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령했을 때는 총수익 금액 맞고요. 지급했을 때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판매 장려금을 금전이 현물로 이렇게 수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원가로 반영하는 거 아니라 시가로 반영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살을 붙여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판매 장려금으로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셀카봉을 하나 받았어요. 판매 장려금으로. 자, 이 셀카봉의 원가가 500원이고요. 판매 가격이 2,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내가 받은 총수익 금액, 이 셀카봉의 총수익 금액은 얼마? 200원으로 기록을 하시라는 거예요. 원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시가로 내가 받은 것을 기록을 해라. 이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게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입니다. 일단 요거는 우리 자산수증이익이 뭔지, 그리고 채무면제이익이 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아셔야겠죠. 자, 자산수증이익이라는 건 누가 나한테 자산을 공짜로 준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건물을 공짜로 주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차변에 건물을 일단 기록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기록을 해요. 대변에는요, 나 이거 건물 돈 주고 산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는 현금 100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가 없겠죠.
이때 들어오는 계정 과목이 자산 수중이익이고요. 이거는 영업의 수익으로서 회계상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채무면제이익은 뭘까요? 내가 갚아야 되는 채무를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거래처에 100원만큼 갚아야 되는 채무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부채 100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A 회사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굉장히 힘든 거 알고 너 지금 열심히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회사가 너네한테 받아야 되는 100원이라는 이 너네의 부채를 없애주겠다. 이게 채무 면제예요. 그러면 나는 갚아야 되는 돈이 그만큼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나한텐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채무가 이제 상환이 된다면 차변의 차입금 없어지고요. 대변의 현금 등이 오겠죠. 차입금을 갚는 회계 처리를 하면. 하지만 내가 지금 현금으로 갚은 게 아니잖아요. 어때요? 가만히 있었는데 차입금이 없어졌어요. 그때 오는 계정 과목이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의 수익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회계상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세법에서는 이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을 총수익 금액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정리를 하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이다라고 한다면 총수익 금액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증여세를 둘 다 과세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과세를 해야겠죠. 소득세법상에서도 과세가 되고 증여세법에서도 과세가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한테 누가 어떤 이제 건물을 줬어요. 토지를 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토지가 우리 회사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 없는 그러한 토지예요. 사업과 무관한 그런 토지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총수익 금액에 반영하지 않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사업과 관련되어야만 총수익 금액으로 본다라는 거겠죠. 단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 불산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장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거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상 즉 손익계산서상에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의 수익에는 자산 수중이익 100 이렇게 뭐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자산 수중이익이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세법상으로는 총수익 금액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장부에 수익이 자산 수중이익으로 100이 기록되어 있어. 근데 세법에서는 원래 사업과 관련되었으면 얘도 총수익 금액 100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 발생되지 않고요. 결국 어때요? 사업소득 금액으로 100만큼이 과세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 만약에 이게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총수익 금액에 불산입하겠다. 이 말은 총수익 금액을 0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세무조정이 발생이 되겠죠. 어떻게? 총수익 금액 불산입 마이너스 조정이죠. 얼마? 100. 그럼 어때요? 소득 금액 0원이 되겠죠.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반영하니까 소득 금액은 0원이 나오겠죠. 즉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겠죠. 검은색이 원칙이고요.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면 총수익 금액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그만큼에 대해서 이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게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득 금액을 0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가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이 회계 처리에 이어서 이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 위에 회계 처리 자산 수중이라고 한다면 자 이러한 회계 처리가 발생을 했어. 근데 우리가 세법상의 데이터를 보니까 2월 결손금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2월 결손금은 뭐예요? 결손금의
합계 누적액이 2월 결손금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기에 소득금액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결손금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2기에 소득금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3기에 또다시 결손이 나서 결손금이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4기의 2월 결손금은 얼마예요? 100에서 50까지일 거고요. 그럼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50 남죠. 여기서 200 더해지면 마이너스 250이 되겠죠. 4기의 2월 결손금은 250이에요. 만약에 이 4기 때 이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세무조정이 회계 처리가 발생이 된다. 누가 나한테 4기에 건물을 공짜로 주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할 거고요. 우리는 지금 2월 결손금 250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2월 결손금을 차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 수중 이익을 가지고 2월 결손금을 차감을 시키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고요. 아시겠죠? 가뜩이나 결손금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건 사업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어려운 기업이라는 뜻이겠죠. 이러한 어려운 기업들한테 이렇게 좋은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좋은 일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해버리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워가지고 허덕이는 기업,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과세를 하면 그러면 도움이 반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도 그럼 뭐 딱히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손금이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 총수익 금액으로 인정해서 소득 금액으로 보아서 이제 과세를 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즉 2월 결손금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어려운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기업들한테 누군가가 자꾸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면 도움이 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움은 우리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 2월 결손금 보전에 이렇게 충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는 과세하지 않고 총수익 금액에 불산입을 하겠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득 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이해 가시겠죠?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회계 처리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뭐 약간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020년도에 새롭게 이제 등장한 규정인데요. 자, 원칙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게 맞는데 어려운 기업들을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이제 그 2월 결손금을 내가 이 이익을 토대로 차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과세하지 않겠다. 총수익 금액 불산입하겠다.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세 번째로 나온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2020년에 추가된 규정이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을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러한 혜택은 이번에 따른 혜택은요. 간편장부 대상자한테만 앞으로는 주도록 하겠다. 이러한 의미예요.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저번 시간에 잠깐 공부를 했었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2020년부터는 간편장부 대상자만 이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라는 이러한 혜택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해도 여전히 총수익 금액으로 보아서 과세를 받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단 가로안에 보시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을 하되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때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이번에 대한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2020년 결산서부터겠죠. 이때부터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본격적으로 적용받게 되시는 거고 2020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요. 총수익금의 불산입이라는 규정을 종전의 규정이죠. 이게 이 규정을
아직까지는 혜택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개정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말 문제는 요거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 계산 문제까지 내가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내용까지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개정분이 반영된 이제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요 부분까지도 꼭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수중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을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당연히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의미하죠. 재고자산을 팔므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되었다. 그건 뭐예요? 매출이죠.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팔았을 때 그때 이제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처분이익, 남는 게 없으면 손실이 발생되었으면 처분 손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원칙은요, 총수익금에 해당되지 않고요, 필요경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사업자가 법인이라고 한다면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팔았어요, 또는 차량 운반물, 또는 비품, 기계장치 이런 것들을 팔았어요. 그렇게 팔므로 인해 가지고 처분 이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법인세법상의 수익인 입금에 해당이 됩니다. 과세를 받아요.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되었으면 법인세법상의 비용인 송금에 해당이 되어서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겠죠. 법인이라면 이런데 개인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사업소득은요, 여러분들 사업소득에 대한 정의 아직 기억하세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뭐라고 했어요? 독립성. 이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 사업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이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처분을 하는 것은요, 계속 반복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기업이나 제조기업을 예를 들면 이 기업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계속 건물을 판매하는 게, 토지를 양도를 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건 재고자산이에요. 차량을 판매하는 활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뭐예요? 차량 판매업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차량은 재고자산인 거예요. 아시겠죠? 차량이 유형자산으로 있는 일반적인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이 계속 반복적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정의를 만족할 수가 없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분 손실이 생기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더 이제 깊이 기억하실 내용들은 이 예외적인 내용들이에요.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으로 볼 거고, 즉 과세를 할 거고,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볼 거다. 즉 이때는 세금을 줄여주겠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왜 원칙이 총수익 금액이 아니고 필요경비가 아닌지는 기억하시겠죠. 뭐 계속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계속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외 1번 보시면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 설비의 처분 손실입니다. 처분 손실이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에는 당연히 이제 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거고요. 필요경비 쪽만 보시면, 자, 이때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시설 개체, 기술 낙후 어때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계가 한 30년이 된 그러한 기계예요. 이미 뭐 감가상각도 예전에 오래전에 끝났고요.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현재 이 설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고장나 가지고 계속 수리해야 되고요. 이거 이제는 너무 저거 해가지고 잦은 이제 고장 때문에 도저히 이 생산 라인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거 처분해야겠죠. 또는 폐기해야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주의하실 점, 폐기 손실은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반영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생산 설비, 기계 등이 너무 오래가 되어서 딴 걸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이 오래된 기계를 처분했을 때 손실이 발생이 되면 그때 필요경비로 반영을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의 처분이 얘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이제 어느 정도 아시죠? 그냥 쉽게 기억하시려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그러한 사업자를 말한다. 정기수익금의 기준으로 이러한 사업자를 말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보다는 조금 이제 영세한 사업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예외 2번은요 복식부기 의무자한테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들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 제외한 나머지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뭐예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나 비품이나 뭐 이런 것들, 차량 운반구나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처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총수익 금액에 반영을 해요. 그만큼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처분이익과 아다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경비로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복식부기 의무자한테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지금 기장을 하고 있을 때, 즉 세무조정과 세금 신고, 세액을 계산을 하고 있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내가 지금 기장을 하고 있는, 내가 결산을 하고 있는 이 업체가, 이 개인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겠죠. 간편장부 대상자면 차 팔아가지고 이익 난 거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차 팔아서 이익 난 거 과세하는 거고요. 총수익 금액에 반영하시는 거고요. 자, 예외 3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처분 손실, 요거 필요경비로서 반영을 해주겠다. 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임차인이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내가 내 건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경우가 많은 경우가 아니에요. 흔치 않은 경우예요. 그렇죠? 보통은 어때요? 건물에 들어가서 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월세를 내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자, 이때 임대차 계약 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너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한다면 너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이 인테리어를 다 철거하고 현재 지금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현재 이 시점에 원상 회복을 해놔라.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음식점을 창업을 하려고 해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음식점을 이쁘게 이제 꾸며놨어요.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하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지고 내가 나가게 되었어요. 그럼 어때요? 이거 그냥 놔두고 나가면 안 돼요. 이 인테리어 다 철거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조항에 따라서. 자, 그랬을 때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것을 처분 손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내가 열심히 인테리어 해놓은 것을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거, 이걸 이제 처분 손실이라고 하고요. 이랬을 때 발생한 처분 손실은 필요경비로서 반영을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좋은 규정이죠, 요거는. 그만큼 필요경비로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좋은 의미로서 요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 네 번째로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사업용 자산에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랬을 때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저축성 보험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보장성 보험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에 딱 드시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 만기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나요? 이런 건 아니죠.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축성 보험은 내가 이제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 기간의 만기에 내가 낸 보험료에다가 일정한 이자까지 더해진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거. 이게 저축성 보험이고요.
보장성 보험은 여러분들이 흔히들 생각하시는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낸 보험료는 자동적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죠. 자동차에 대한 사고가 없다라고 한다면 소멸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험료를 꾸준히 내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보험금을 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사업용 자산에는요, 보험에 가입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뭐 기계장치 같은 것도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공장 건물 같은 것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이때 이 보장성 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 차익이 발생되었다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수익 금액으로 모아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굳이 따지자면 얘는 혜택으로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요. 예외 2번과 4번은요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조금 이제 이해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칙 일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계속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외 1번과 3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외 2번과 4번은 이렇게 해서 너가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 이건 뭐예요? 세금을 그만큼 더 걷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원칙은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데 요거는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혜택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사실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처분을 할 때에는요. 감가상각까지 반영된 이것을 처분을 하게 되면 보통은 처분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실 거면 뭐 이것도 혜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던가. 어쨌든 뭐 이거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사실 맞아요. 이거랑 아다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얘는 총수익금액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건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논리 체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법을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지못해 그냥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지 이거 하기 위해서 사실 규정된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반가로 4번에 이제 개인적인 사용이 나옵니다. 거주자가 재고자산 등을 가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건 뭐예요? 판 걸로 보겠다라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을요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얼마의 수익이 생기냐 하면 100만큼의 수익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 팔면 100원의 수익이 생겨요. 근데 요거를 하나 빼가지고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내가 직접 쓰거나 아니면 종업원한테 주거나 아니면 나 그냥 친한 사람한테 뭐 여자친구한테 그냥 요거를 그냥 공짜로 막 줘버렸어요. 뭐예요? 개인적인 사용이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장부상으로는 매출로 반영되는 금액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빼간 금액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이것도 판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너가 너한테 판 걸로 볼 거고 너가 여자친구한테 판 걸로 볼 거고 그렇게 세금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차이, 총수익 금액, 산입 네. 이렇게 해서 이만큼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내가 실제로 번 돈은 없다고 할지라도 세법상으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짜로 줬다고 하더라도 너가 판 걸로 보아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가로 5번에 나와 있는 총수익 금액 계산의 구체적인 사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 적용하실 때 한 번씩 보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요거 나번 하나만 일단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세 할 때도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냐면 여러분들 그 수출품 생산업자가 있고요. 수출업자가 있고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로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 서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인 경우에 그때 이제 이 주고받는 금액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이거 왜 다른 사람이냐면 수출품 생산업자가 그러면 수출을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수출업자로 별도로 이제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이제 수출업자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한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그 다음에 수출업자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부가세에서 배우셨겠지만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영세율이 아니라 10% 과세 대상 사업자입니다. 이건 뭐 부가세의 정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수출업자를 통해서 대행 수출한 경우에 각자의 수익 금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수출품 생산업자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금액이 얘의 수익 금액이 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물건 100짜리가 수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얘의 수출 금액 얼마? 100. 이게 수출품 생산업자의 매출액이 되겠죠. 총수익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출업자는요. 수출품 생산업자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얘는. 이 수출 금액은 누구한테 받는 거냐 하면 해외에 이 물건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 매입자가 얘한테 돈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루트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지금 나이브하게 생각해 보면 얘한테 받는 금액, 수출 금액 100, 얘의 수익 금액을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출업자는 누가 돈 줘요? 얘가 돈 주는 거예요. 얘한테 세금 계산서 끊는 거고요. 국내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 수수료는 수익 금액은 수출 대행 수수료 얘한테 받는 금액 5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얘의 수익 금액은 5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업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랬을 때의 수출 금액은요.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익 금액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고 수출업자가 이 물건을 수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수출업자의 수익 금액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한테 받는 금액을 수익 금액으로 하시는 겁니다. 수출 대행 수수료만.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 가셔도 많이 접하게 되실 거니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